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제 과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치적 양극화와 팬덤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한 50장 정도 되는데 뭐 슬라이드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서 일단은 뭐 조금씩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주로 그러니까 분석한 데이터는 그러니까 소셜 빅데이터에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세컨더리 데이터에서 가질 수 있는 함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구글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현재의 상황들을 히스토리하게 좀 살펴왔는데요. 그래서 촛불 집회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태극기 집회라는 키워드를 구글 검색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2004년도부터 이제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면 촛불 집회가 이제 파란색이었고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가 이제 빨간색이었는데요. 이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떠한 그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피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가장 눈에 띄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보다 조금씩 후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태극기 집회에 대한 검색어들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이제 후행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그런 이러한 그 촛불 집회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가장 그러니까 피크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20년 약 20년 동안의 데이터에서는 2008년도에 가장 그 촛불 집회라는 게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 미국에서였던 그 상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political rally를 보면 여전히 이제 이벤트에 따라서 피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유사한 패턴. 다시 말해서 이런 정치적 양극화가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특정한 이슈에 의해서 촉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은 좀 공통점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미국을 레퍼런스로 해서 자주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어떤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관점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4년도부터 2014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흔히 우리는 이제 바이모델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하고 공화당의 이 중간에 어떤 갭이 어떻게 갈수록 그러니까 넓어지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중간층이 그러니까 점점 더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가 상당 부분 그러니까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을 보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심지어는 자녀들 간의 결혼마저도 이제 반대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되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뭐 저널리스트라든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혹은 뭐 하이어 에듀케이션을 신뢰하고 또한 그 공화당 주의자들은 종교기관과 그 다음에 군대, 그 다음에 경찰들을 신뢰를 하고 그래서 서로의 어떤 신뢰 체계도 이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더욱더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뭐냐 이거는 이제 KBS 시사 다큐 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대선 기간에 그러니까 이 주식하고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던 자료가 있는데요. 간단히 이제 언급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는 이슈가 경제적인 불평등 혹은 어떤 경제적 이슈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대선 테마주와 주식이라는 것이 특히나 이번 대선을 같이 거치면서 상당 부분 그러니까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매개로 해서 많이 눈에 띄게 이제 커졌고요.
또한 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번 그 선거 기간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이 피크가 커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관련 콘텐츠들을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 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구글에서 어떤 정보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보를 취득하고 획득하는 행위에서 이제 영상 등을 그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형태로 다르게 이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일단 경제적인 이슈를 대선 대통령 선거라고 또 연결시키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뭐 좀 중간에서 어떤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런 이제 측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뒤후술에서 어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그렇다면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할 거여 가지고 이 부분을 잠시 이제 소개됐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 이제 2004년도부터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살펴봤는 것을 보면 이 촛불 집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의 그런 그 쇠고기 수입 반대에서 가장 많이 이제 피크를 지금까지 최고의 피크를 이제 보여줬는데요. 이때부터 사실은 양극화가 혹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텔레비전 토론을 거의 10차례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차례 가까이 진행을 했는 결과들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그 당시에 공공 갈등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팀이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TV 토론회에서 정부 측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메시지하고 시민 측에서 사용하는 메시지를 이제 비교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의미 네트워크, 의미 망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서 보면 이 시민 쪽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그 다음에 중간에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제 정부 쪽에서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단어 사용들을 많이 했어요. 입장, WTO, 시위, 법, 소, 가학. 그다음에 이런 시민 쪽에는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보다 구체적인 용어들, 도축 검사, 촛불 이런 해나들을 했는데 우리 촛불 집회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정부 측에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주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집회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인식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서 정부는 당시에 사실적인 그러한 그 내용들을 전달하기에 초점을 맞추었고 시민은 평가적인 내용들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이러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측면이죠. 이때는 이제 왜냐하면 양극화라기보다는 어떤 갈등에 대응하는 측면이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그러니까 타당한 접근 방식이었다. 정부가 사실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이 그렇죠 평가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 합리적이고 당연하고 휴리스틱한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죠. 온라인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이제 확산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양극화가 이제 돼 버렸는데 그러한 이유를 저는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관에서 조사했는 데이터를 보면 한국이 그러니까 62점으로 나타나요. 62점. 그런데 중국이 그 86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이제 높은 거죠. 1점에서 100점 측에서. 근데 앞서 이제 미국하고 비교를 오늘 좀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이제 52점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는 그러니까 신뢰를 많이 얻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국 정부보다는 좀 낮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나고 미국보다는 한 10점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신뢰성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적 내용들이 얼마만큼 소통되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지표를 여기 또 보면 CPI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CPI는 이제 부패 인식 지수인데 부패 인식 지수가 이제 한국에 59로 나타나는데 미국이 69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부패 인식의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낮다, 10 정도 낮다. 그 다음에 중국은 41도 되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한 거꾸로 20 정도가 우리보다 더 부패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휴먼 디벨로프 인덱스, 그러니까 인적 자원 개발에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0.9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 0.91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전략적인 대응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미국보다는 이제 낮았다.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는 부패한 또 인식 지수 미국보다는 이제 정부에 대한 이제 신뢰 지수가 높았지만은 부패 인식 지수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낮게 나타났고 이런 측면이 좀 이제 여기에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중요하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그 XY 축에서 보면 이제 미국은 이제 지금 이쪽 부분에 있고요. 미국은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우측의 하단에 있고 한국은 그 위에 이제 우측에 이제 상단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갭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저는 이제 지역별 가운데서 이제 대구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제가 이제 또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갈등의 또 다른 제2의 갈등으로 나타났던 이제 탄핵 시국이죠. 그래서 2017년도에 페이스북의 댓글을 통해서 살펴본 대구 경북의 촛불 집회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그 박사모와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뭐 팬덤의 그 이제 우리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촛불 집회 1, 그 다음에 촛불 집회 2, 대구에서 일어난 촛불 집회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들이 사용했는 그러한 그 의미망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박사모 쪽에서 사용 사람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조롱이 많았고요. 조롱. 그러니까 조롱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의사 표현으로 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놀이야하는 그런 그 댓글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였어요. 이에 반해 이제 촛불 쪽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서 인정을 하면서 뭐 응원을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고 중간에 이제 같이 사용된 단어들을 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팬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박사모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감정적으로 치워졌다. 그다음에 비하하고 있고 특히 그러니까 노인들 시니어 세대에 대한 어떤 그 경멸의 단어들 한심, 북구, 소금, 소름, 일당 뭐 이런 거에서 세대 간 갈등 양상들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의 양상은 그러니까 앞서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부하고는 다르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나면 세대 간 양상으로 나타났고 또한 이 박사모와 같이 했던 이러한 그 태극기 집회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그 조금의 그 성격들이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정강원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종교에서 이제 그런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이 부분도 뒤에 후술할 때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언급을 지금 잠깐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비교를 할 때 이 종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거죠. 타협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면 소위 크리스티애니티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국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이 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탄핵 집회에서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촛불 집회에서 특히 대구 경북의 촛불 집회에서 그러니까 촛불 집회 1, 2, 박사모들의 감정적인 것이 어떤 통계적으로도 의미망의 차이가 있느냐 봤을 때 통계적으로도 분명히 감성적인 어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을 가졌다가 있었다. 그러니까 팬덤 집단이 박사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촛불 집회에 대해서 보여졌던 사람들의 정서적인 반응이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러니까 있었던 대통령 선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하고 윤석열 후보가 붙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였는데 이때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지에서 이제 살펴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키워드를 주된 쟁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이제 살펴보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페미니즘에 관심을 받았고 그다음에 대구는 당연히 이제 박근혜에 대한 관심도가 오히려 그러니까 박근혜는 이번 선거에서 그러한 그 직전 대통령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높아 나왔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에서는 부정선거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다음 강주에서는 사전 투표에 대한 관심도가 또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한 의미망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서울, 그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강주, 그다음에 경기 이 네 가지의 소위 핵심의 지역마다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슈어들, 그다음에 이슈의 어떠한 강도가 이제 상당히 좀 차이가 났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다면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그러한 차이들이 이제 보이는 것인가? 특히 대구 경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박근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 하나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사진인데 최근에 제가 찍었는 사진인데요. 여기 어디신지 제가 원래 오프라인에 대면에서 강의하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어디시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대구 경북의 분위기를 좀 아실 것 같아요. 네, 이 장소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학교 깃발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의 어떤 것은 이제 대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 밖의 사람들은 그저 이제 그것이 이제 약간은 한 그 국민의힘의 당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역이다라고 이 정도 뭐좀 단순하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그 대구 그다음에 넓게는 이제 TK 대구 경북은 훨씬 더 복잡한 정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러니까 형성됐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시민학자 인디펜던트 리서처의 어떤 결과들을 바탕으로 썼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료적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지향적이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스펙이 좋아야지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대구는 특히나 공무원 출신들 고시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되죠. 그것은 이제 대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어떤 엘리트 보수주의 그 다음에 근데 엘리트 보수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는 상당한 상업 도시로 이제 우리는 제조업 도시보다는 상업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트 보수주의와 상업 도시가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역사적으로도 그 한국의 그러니까 보부상의 허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조선의 보부상의 허브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구가 상업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관료주의하고 상업주의적인 속성이 연결시키면서 지금의 사실 대구의 보수를 낳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구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폰 세상에서 뭐 대구는 약자다라고 하는 이런 칼럼에서도 이제 대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촛불 집회하고 박사모가 대구에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준석의 그 주목도가 호남이 대구나 서울보다 오히려 2배 많았다. 근데 사실 이준석이 그러니까 대구에 와가지고 상당 부분 그 노력을 많이 했고 지금도 대구에 지금 와 있는 그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TK라는 그 보수의 어떤 팬덤 현상들이 나타난 양상이 대구가 좀 남다르다라는 측면을 좀 약간 언급을 하고자 간단하게 이제 터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트워크의 유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분석하면서 아래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수많은 네트워크들을 분석하는데요. 이것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이제 양극화된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타이트 크라우드라고 해서 밀집되고 촘촘한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중소규모의 클러스터들이 모여지는 포도송이들이 모여지는 형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앞서 중소규모의 클러스터보다는 더 잔잔하게 분해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 소위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저 정보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수신하는 그런 브로드캐스팅의 형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람들의 정보들 그러니까 보내주는 그런 서포팅 형태.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이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러한 네트워크의 유형들이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게 이제 양극화의 유형이죠. 양극화. 폴러리제이션의 유형이고 이것은 이제 팬덤의 유형이죠. 팬덤의 유형이고요. 팬덤의 유형인데 정치적인 선거의 어떤 결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난 이제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 선거 2012년도에 그러니까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텔레비전 토론을 보고서 트위터에서 두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라는 건데 박근혜 당시 후보의 그 네트워크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의 네트워크를 보면 우리 한눈에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의 네트워크는 어디에 많이 가까우냐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커뮤니티 클러스터에 가까운 그런 유형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를 다 받아주는 그러한 그러니까 클러스터들이 생기는 안 있죠. 소규모의 포도송이들이 올망졸망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런 중소규모의 클러스터들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대부분의 선거에서 승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정보의 어떤 그 확산성, 그 다음에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집단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했고 문재인의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보면 상당히 이제 타이트 크라우드에 좀 약화된 형태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주는 그러니까 빨간색의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받아주는 포도송이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박근혜가 승리가 했고 이거는 지난 이제 서울 교육감 선거 2014년도 건데요. 당시에 많은 여론조사들이 이제 고승덕 후보의 그러니까 승리를 점쳤는데 고승덕 후보의 페이스북 네트워크를 보니까 이렇게 양극화를 보여주는 소위 말해서 나비 넥타이 구조를 이제 보였어요. 이런 나비 넥타이 구조 양극화 앞서 얘기했던 이 소위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선거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기 힘들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그랬었고 당시에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3등으로 2등, 3등을 왔다 갔다 했던 조희연 후보 같은 경우도 중소규모의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면서 페이스북에서 확장성을 하면서 결국 선거에서는 그런 우세하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소위 우리가 이제 지지자들, 그러니까 1번 후보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나라를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3프로TV의 그 대선 토론인데요. 이 대선 토론의 흥미로운 것은 두 후보에 남겨진 댓글 수가 거의 비슷했다. 그래서 너무나 비교하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타당한 그러한 데이터셋이었는데요. 그런데 댓글의 네트워크를 보면 우리 그 1번 후보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타이트하게 뭉쳐져 있고 촘촘해 있었죠. 아주 팬덤의 모습을 보였고 우리 2번 후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의 모습은 아니라 바로 이 커뮤니티 클러스터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확장성의 규모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기존 문헌에서는 보수가 좀 더 커넥티브, 연결적이고 진보는 컬렉티브, 집합적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것을 이제 좀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팬덤적인 가까운 것이 그러니까 선거의 어떤 결과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우리 한국 정치에서 뭐 제가 이제 2017년도에 그 윤희용을 참석하셨던 오피니언 라이브하고 같이 이제 경향신문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2017년도는 이제 경향신문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빅데이터 조사를 하겠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판을 그때 짰었거든요. 윤희용 대표하고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조사를 했는 거 보면 2017년도에 우리 흔히 이제 진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민주당 계층에서는 이제 좋아요하고 공유가 상당히 문재인 심상정 해서 많으면서 일단 계속 이 타이트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팬덤들이 생겨나는 거였고요. 그 밖에 이제 그다음 또 이때 뭐 선거는 뭐 이제 또 그렇게만은 또 비교할 수 없는 게 이제 탄핵 이후의 선거였기 때문에 이제 보수 후보들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죠 사실은요. 그런 측이 있었지만은 이런 그 하여튼 2017년도에도 이와 같이 어떤 두꺼운 지지층 혹은 이제 타이트한 그런 네트워크를 보여줬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이제 3%에서 대선 토론을 했는 것을 다시 이제 의미만 분석을 이제 해보면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단어들을 사용했는지 이제 각 후보들마다 이제 얘기를 해보면 공통적인 단어들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제 아주 많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의 양상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극화로 가는 그러한 그 맥락들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마이너한 그 후보들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3% 댓글에서도 사람들이 A라는 후보, 이재명이라는 후보, 윤석열이라는 후보한테 댓글을 남겼는데 그 다음에 뭐 이재명이라는 후보에도 댓글을 남기고 안철수한테도 댓글을 남기고 뭐 이재명한테도 남기고 심상정한테도 남기고 윤석열에도 남기고 김동연한테 남겼는데 대부분은 이재명, 윤석열의 두 메이저 후보들한테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인 정치의 어떤 참여자들은 그러니까 양쪽을 오가면서 보여주는 그렇죠? 그런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것을 제가 이제 그 지난 그 2016년도 촛불 집회에서도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는 촛불 집회에 관련 댓글들을 1차 집회부터 그러니까 7차 집회까지 댓글 남기는 사람들을 이제 트래킹을 해서 공통적으로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을 이제 보니까 1차 집회에서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반 이후에 사라지고 4차, 5차, 6차 집회에 있는 댓글 남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묶이더라는 거죠. 촛불 집회의 성격이 중반을 넘으면서도 상당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일종의 그렇죠 팬덤층으로서 Professor Park Han-woo,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방송에서도 특히 이제 대구에서는 진보 언론이라 얘기해주는 Professor Park 그런 Han-woo 그 of MBC에서 Yongnan 뭐 특집으로 University. 이제 했었던 경우였고요. 자, 그래서 이 팬덤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선도자층이 어떻게 이제 이동하는지, 그래서 이 탄핵 직후에 있었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이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댓글을 남겼는 사람들이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를 앞서 얘기했던 페이스북 촛불 집회 댓글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JTBC에서 촛불 집회에 남겼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당시 문재인 그러니까 후보의 동영상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이동의 패턴들을 이제 추적을 이제 해봤죠. 이뭐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에서의 가장 기본은 정보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흐름,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서 그것을 시각화하고 그 구조를 파악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팬덤층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러한 팬덤층이 정치적인 이벤트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정치적인 이벤트를 따라서 팬덤층이 이동하면서 타이트하게 뭉쳐지는 그러한 현상이 정말 그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까? 그것은 뭐냐?
어떤 측면에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요거는 좀 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간단히 언급하면 2005년도에 발행되는 논문인데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인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우리 뉴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그러니까 제작자들, 배우들, 작가들 그래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 친구 관계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게 친구 관계의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런 건데요. 이제 좁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죠. 제가 오늘 그러니까 참석했는 아까 뭐 전문위원 박사님을 보니까 그 박사님이 저의 그러니까 친구하고 잘 알더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 참 좁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타이트한 거고 밀집되고 촘촘한 거고 두꺼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이런 세상의 좁은 정도를 이제 2005년도 이 사회학자들이 조사했는 걸 하면 서로가 제작자들하고 배우자들하고 작가들이 잘 알면 알수록 그렇죠. 좁은 세상이 너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죠. 그러면 서로가 모르면 모를수록 그러니까 서로가 서운한 거죠. 저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런 좁은 생활의 정도가 중간이었을 때 뭐냐면 작품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비평가들의 평가도 좋더라.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해서도 안 되고 너무나 이렇게 소원해서도 안 되고 중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흔히들 이것을 우리는 고이디락스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죠. 중간 그 고이디락스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좋다라고 이제 우리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얘기하고요. 특히나 그러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유사한 인지적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생산되면 갈등이 심화된 앞서 우리가 강우병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그 유사한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뭐 적극적 듣기라든가 정서적 교류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기가 그 좋은 정보 환경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왜냐하면 과거에는 선택적 노출이 가능했었어요. 왜냐하면 오피니언 리더와 그 다음에 이제 저널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필터링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셀렉티브한 환경이었는데 지금의 환경은 이런 셀렉티브한 정보 환경이 아니라 인시덴털한 그렇죠. 소위 말해서 수시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이래서 이렇게 특히나 이 정보 소통의 문제에서 이제 다른 환경이 되어 버렸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을 제가 또 간단하게 그래서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월드 밸류 서베이인데요. 세계 가치 조사인데요. 한국이 2022년도에 어디에 와 있느냐면은 지금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에 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정도냐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세큘러 밸류스인데요. 전통적인 거는 뭐 종교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세큘러 밸류스는 종교보다는 그렇죠. 현대적인 제도들은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셀프 익스프레션 밸류들은 뭐 어보션이라든가 낙태라든가 혹은 게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훨씬 더 간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한 중앙 여기 그러니까 셀프 익스프레션에서는 좀 중앙 가까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러디셔널 세큘러 밸류에서는 트러디셔널하고 많이 그러니까 벗어나 있어요. 미국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만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더 전통적이에요. 전통적. 다시 말해서 종교기관들에 대한 그러한 의존도가 신에 믿고 그다음에 종교기관 의존도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셀프 익스프레션 밸류에서는 우리보다 더 이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흔히 우리가 선진국의 패턴을 이렇게 그러니까 대각선의 패턴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08년도에 그 우리 조사를 보면 한국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한국이 선진국의 패턴으로 한국이 지금 이쯤으로 옮겨갔으니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 보면 미국은 오히려 더 어디로 갔냐? 전통 쪽으로 더 가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도 좀 이제 전통적이보다는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왔으니까 맞네요. 전통적으로 더 가고 있는 그런 그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사에서 이제 서바이럴 밸브 그다음에 셀프 익스프레션 밸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 자료이고요. 그래서 보면 트러디셔널하고 셀프 익스프레션 밸류가 높은 사회가 미국인 거야.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전통성의 지수, 다시 말해서 종교 기관에 대한 그게 이제 더 높은 그런 사회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런 거는 셀프 익스프레션하고 세큘러하고 이런 것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쟤하고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퇴직을 하셨는 짐 다노스키 교수하고 이제 글로벌 폴리티컬 폴러리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월드 밸류 서베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VDEM이라고 해서 그 Variety of Demography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폴리컬 폴리제이션 인덱스를 다노이 교수가 이제 팩터 분석 등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지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VDM Variety of Democratic 조사인데 한국을 보면 지금 political polarization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또한 그 다음에 폴러리제이션 오브 소사이어티 정치적 양극화 말고 사회적 양극화도 보면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VDM 조사에서. 그래서 이러한 VDM 조사하고 월드 밸류 서베이 조사를 합쳐가지고 이제 인디케이터를 이제 정치적 양극화 인디케이터를 이제 다노스키 교수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극화에는 지표를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시도를 하고 있고 한국하고 사우스 코리아 하는데 이런 이제 시도하는 과정을 하나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값이 나왔느냐 보면 미국이 마이너스 0.74 한국이 마이너스 0.38로 한국이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가 한 하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프 정도 밖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다. 그러나 이제 거의 이제 여기 보면 중간 그룹에 있죠. USA 미국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제 여기에 있어요. 사우스 코리아가 이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네거티브 스코어 위로 올라갈수록 가장 네거티브 스코어죠. 이게 가장 이제 양극화가 덜 되어 있는 국가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는 국가들이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죠. 많은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양극화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양극화가 어떻게 보면 이 지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더 이제 양극화가 좀 이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형편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 이제 코릴레이션을 해봤어요. 이제 그렇게 코릴레이션을 해보니까 아주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낮을 때 이 커뮤니케이션 지표는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모바일 이용도,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이 거버먼트 우리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세 가지의 그 지표들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지표하고 봤을 때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니까 뭐 정치적 양극화와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다음에 종교 앞서 제가 이제 종교 이슈로 얘기했었는데 이 종교적인 릴리지어시티가 정치적 양극화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관련돼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정치적 양극화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런가도 싶은데요. 이제 소위 말해서 두 가지의 그 캠프가 서로 간에 견제를 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패는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그런 결과 그런 연구들이 정치학자들도 그렇게 또 리포트를 했었고 그래서 정치적 양극화가 오히려 부패는 더 줄이는 그런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셜 미디어 같은 이런 뭐 이제 이슈들이 있죠. 예컨대 필터 버블링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측면들이 앞서 이제 강우병의 촛불을 그 어떤 시민들과 정부 측의 토론들, 그 다음에 탄핵에서의 어떤 박사모에 대한 어떤 조롱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이제 대선에서 나타났던 3%에서의 문제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적인 이슈가 결국은 이 폴러리제이션을 약화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의 매체가 이슈가 있더라도 디지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것만이 이제 사실 할 수,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이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컨버전스 티어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컨버전스 티어리는 수렴 이론인데 커뮤니케이션에 하면 할수록 그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유사한 것을 가진다. 그래서 이 이론은 벌써 1900년도 70년대에 등장했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국민 제안 홈페이지는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인터페이스부터 여러 가지의 그 기능들이 안 좋다라는 걸 찾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증가시키는 것은 오히려 교육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젠더의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력에 있어서 문제였던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일단 이 데이터 상에서는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그 했던 연구들, 우리 팀에서 했던 연구들을 말씀드리고 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10분을 더 했습니다, 제가. 와, 예, 죄송합니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